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부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우 교수님은 현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상임의장으로 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십니다. 자, 우리 토론회의 진행을 맡으신 이기우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방송도 진행을 여러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5시까지 토론회를 마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토론은 가능하면 4분 이내, 길어도 5분 이내는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 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이 생각을 모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것이 뭘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토론을 발표와 토론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지방자치를 폄훼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읍면자치를 할 거냐 아니면 군자치를 할 거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한 30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정부 하에서도 계속 그 논쟁이 있었는데, 198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우선 시행하는 게 급하다 이렇게 해서 읍면 동자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 그래서 98년 또 2004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97년에 97년에 경실련에서 우리 사회 이렇게 바꾸자 하는 책에서 이왕 이 군자치 또 구자치로 가면 이 동사무소와 이 읍면사무소 여기가 행정공간으로 머물게 된다. 그래서 한 공간을 비워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그 마을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마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모여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 이것이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공간에서 주민공간으로 가자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1999년도에 안식년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거를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 권한도 없이 말만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랬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읍면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행안부에 대해서 제가 이 관료 위주로 지방자치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충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는 왜 들어오게 됐냐, 주민자치위원회 하다가 주민자치회가 왜 들어왔느냐, 그때 시군을 통합을 해가지고 40개 내지 60개로 만들겠다고 정치권 그 다음에 행안부 난리를 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풀뿌리 자치는 완전히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자치권을 부여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주민이 동네 문제를 결정하게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풀뿌리 자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자치권이 없는 주민자치회를
지방분권 특별법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뭐냐면 주민들이 동네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관리되는 곁다리더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배경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주민들은 노바디더라. 지금 이거를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아마 일을 하려고 정말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막상 주민자치위원이 되어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할 일이 없더라. 우리는 곁다리더라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분노로 충전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치, 풀뿌리 자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게 오늘 토론 주제고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말이 길지 않은데 오늘은 조금 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그 발제 가능하면 7분 내지 8분. 그런데 이게 게티스버그 같은 유명한 연설, 역사에 남는 연설은 다 3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근데 학자들, 여기 오늘 교수님들 많이 나와 계신데 교수님들 대개 특징이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토론은 4분 이내, 불가피하면 5분, 5분 되면 자동적으로 마이크를 다음 분에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시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두 분께서 맡으셨는데 그 충남대학교 김찬동 교수님, 그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천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전상직 회장님. 자, 그 다음은 토론을 8분이 맡으셨는데 실제로 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영기 논설위원께서 또 이 언론에서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막 전공도 여러 가지 골고루 잘 배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성식 전 은평구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어디 계시나요? 예. 그 김용훈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신재혁 고려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지영 서울시립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전은경 그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평생교육과학 교수님. 네. 그다음에 황종규 동양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 최철호 청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찬동 교수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를 맡은 그 충남대학의 김찬동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것은 주민자치에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전 회장님께서도 내용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적 맥락에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이기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제도를 만들 때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넘어가고요. 문제 제기에서 보시면 용어의 혼란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 보면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적 활동과 사적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서는 시민사회 영역에 공적 활동으로서 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주민자치 정책은 정부 영역 중에서 사적 활동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 표에 있는 것처럼 이 영역, 사분면에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을 3, 4분면으로 당겨서 제도 설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느 영역에서 속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치라고 할 때는 공동체 레벨이 있고 지자체, 자치체인 레벨이 있는데 이 개념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가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치의 연원을 국건설로 볼 것인가 고유건설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은 단체 자체의 관점에서 자치 제도들을 설계를 해왔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자치가 되려고 하면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C-를 그러니까 이 단체 자치를 C로 보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이 관취화되는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개념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민자치가 뭐냐, 주민자치 정책이 뭐냐, 정책 패러다임이 뭐냐 하는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과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가 뭐냐 하면 자기 입법과 자기 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고, 이것이 되려고 하면 입법과 집행 기능이 있어야 이게 자치가 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같은 거는 이 두 기능이 없기 때문에 참여에 불과하다. 아른스타인의 8단계설에 있어서 지방정부나 자치단체가 있고 여기에 행정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비참여 단계에서 형식적인 참여 단계, 현재는 우리가 여기겠죠. 그래서 실질 참여 단계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이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 영역의 공적 활동, 아까 2라고 했던 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치가 될 수밖에 없고 관치 패러다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책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는 산출물이 실패가 되어졌는데 그 원인은 전환 과정에 있어서의 담당자라든지 담당자들의 그 조직의 분위기나 규범이라든지 구조가 개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입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법을 가지고 주민자치법을 입법을 하라고 요구를 해놓아도 미입법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은 패러다임이 중앙집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정책이 자치분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현재는 27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보면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패러다임으로서 변환이 되어져서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탈피하는, 그래서 자치의 역량과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책 패러다임은 우리가 국가 형성기에는 중앙집권적인 패러다임 아주 좋았던 것인데 87년 민주화나 91년 지방자치 제도 도입, 그리고 2019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형해화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치의 개념이 재정 자립 없이는 사실은 자치가 불가한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개편 없이는 사실은 자치란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재정 자립이 없는 자치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을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든지 되어져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이 패러다임과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도 설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문제가 지금 생겨 있다라고 하는 원인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19년부터 해서 주민자치법 전면 개정을 지금 하겠다라고 입법 예고가 되어져 있고 곧 2월 달 정도나 해서 국회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에 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속에 주민 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라고 하는 굉장히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했지만 주민주권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의 공식적인 법률 구조 속에 들어간 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에 물론 다양한 내용이 있고 문제점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 개정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치분권 종합개혁을 보면 모든 얘기는 다 드릴 수는 없고 국무회의가 통과되었다. 굉장히 국정 차원의 계획이다,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6대 전략과 33개 과제가 있고 주민자치 관련하여서 보면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발상은 이겁니다. 여전히 이 종합계획에서도 행정 혁신을 위한 도구로서 주민자치를 활용하려고 하는 인식. 그래서 정부 영역, 아까 제가 앞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본면에 정부 영역의 사적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단체 자체의 관점에서 여전히 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 참여도 행정 혁신을 위하여서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부 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이 패러다임 속에서 제도 설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있어서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 크게 이 우리의 영역들이 정부와 시민사회와 마켓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여전히 정부 영역 속에서 사무들을 어떻게 주민자치회에 넘겨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전환이 아직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개념이 어떤 이 구분을 이렇게 해줘야 이게 이 개념이 부각이 되냐 하니까요. 정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에 있어서 관계 유형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등하고 협력하는 이런 구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관계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관과 행정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치분권에 입각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근린구역이라고 하는 거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가 레벨에 있어서의 주권재민과 민주공화정만 도입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를 했으면 지방정부의 이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지는 근린구역에서 참정권과 자치관리에 필요한 세원부담까지도 포함이 되는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근린구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을 보면 자치제도를 우리가 설계해 주지 않았던 것이고 통리에는 자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근데 하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주민자치, 주민주권에 의한 가능성을 보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이런 공유 재산이 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치관리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듯이 이 영역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권재민과 민주공화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구역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공동체 구역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의사결정 방식이 대표만 뽑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를 통하여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 사이즈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구역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풀어져야 되는 문제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입대위 같은 경우도 월 1회 정도의 관리소장과라든지 이런 내용만 있어서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도시 근린구역에 관리권 인파워먼트를 해주어서 아파트 단지의 공유 서비스에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비아파트 단지라든지 아파트 이 자치 관리권을 부여해서 재정 부분까지 포함된 자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상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분.
주민자치 기본법 이제 설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일 처음에 실시했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시범실시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실패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표준 조례안으로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나마나 실패할 겁니다. 왜 한국의 주민자치 정책은 이런가? 그러니까 주민자치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도로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20년이라 그러지만은 성공했는 경험을 축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이제 경험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할 거냐? 동네에서 주민들이 정부가 하지 않는 일들 중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라도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 단계의 주민자치권이라도 부여를 해주고 이제 경험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모든 주민자치 정책은 그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가 성립되려면 먼저 구역을 명확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주민들 관계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자치권을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이제 이 기본권을 세 가지를 다 구현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잘 살펴보면 주민자치회는 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격이 없다고 해도 뭐 위원회니까 넘어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주민자치회라고 해놓고 이 격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회 뒤에다가 위원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도 안 되는 개념상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발제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발제문에서 한번 나중에 참여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회 성격은 NGO입니다. 비정부 조직이라야 됩니다. 정부 조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정부 조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라고 붙여놓고는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비영리 NPO입니다.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 다음 비사적 조직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개인 영역, 시장 영역, 국가 영역을 벗어나 있는 마을이라는 공공을 찾아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설계가 없는 가운데서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 공동체라는 정부 지원 사업은 마을의 공공 영역을 시민단체의 사업 영역으로 내주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로 하려고 해도 그 영역이 미리 선점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외려 뜻있는 주민자치를 좌절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를 하면 이웃 간의 친목이 정진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정진돼야 됩니다. 주민자치를 해서 이웃 간의 관계가 도로 손상된다면 이건 주민자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이웃과의 사회적인 자본을 형성해 주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또 사회적인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해주지 않은 영역에서 주민자치회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을 때 주민들이 그 해줄 수 있는 공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도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마을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 주민자치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면 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권 이 세 가지가 주민자치회에 반드시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여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서울형 같은 경우는 외려 주민들이 미숙하더라도 경험해야 될 영역을 관변단체에다 위탁을 줘버리거나 관변단체 출신의 계약직 공무원들한테 맡겨버려서 외려 뜻 있는 주민들의 주민자치로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법체계,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려고 보니까 주민자치법은 일반 법과는 달리 실체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자치권 부여하는 것은 실체법으로 해야 됩니다. 또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위나 권위는 실체법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또 주민자치 실제로 하는 것도 실체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만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설립하거나 구성하거나 운영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절차법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법체계라서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금도 입법권을 시군구의회가 가지고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그 하수인이라 그럴까? 하부기관이 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주민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눈을 뜨고 있는 공인으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공인으로서 임무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을도 그냥 살아가는 삶터가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마을의 공공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주민자치회 기본법으로 설계해서 첨부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주민자치회 규약도 하나 설계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규약까지 설계했는 이유는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주민자치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규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규약 조항에 보면 명칭만 하나 봐드리면 명칭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다 한번 했던 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주민자치가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담보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을 설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한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주민자치는 설계가 잘못됐다. 이건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라는 거 다른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기형적인 자치를 도입해놓고 자치도 아닌 거를 도입해놓고 이거를 자치라고 강변하고 있는 게 이 행자부의 이번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고 단적으로 어떤 실수를 하고 있냐면 이번 개정안 13조의 2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사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의결기능, 집행기능 이런 건 있어도 그 사무는 누구한테 귀속되겠습니까? 당연히 동민에게, 은민에게 또 면민에게 귀속되는 거지 주민자치회에 귀속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외국 사람한테 설명하면 선진국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그게 뭔데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기행적인 거를 우리가 바로 잡는 게 바로 이 시점에서의 우리 실제로 참여해서 느낀 분들의 공동된 인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라리 동자치 또는 동주민자치, 업주민자치 또는 업자치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다른 나라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는 가능한 줄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토론인데요. 이 토론 저한테 이제 다 부여된 시간이 35분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 4분 정도, 그래서 정말 링컨보다 위대한 짧고 굵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성식 협의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분 부여받은 성성식입니다. 되도록 좀 3분 이내로 해서 명연설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저는 서울은평구 협의회 고문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토론으로 저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하는 과정은 또 서울형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위주로 말씀하겠지만은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곧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형이 곧 행자부형으로 변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찬동 발제자와 전상진 발제자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 기본 설계안은 잘 이해하였고 그 중에서 몇 가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민자치는 죄다 실패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정책은 주민자치에서의 완벽하게 빗나가고 현장에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었던 정책이었다. 주민자치 이유는 첫 번째 주민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위원회고 두 번째는 자치를 할 수 없는 위원회였기 때문이었다. 전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 조례안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나 자치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영향에 놓여 있고 주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는 과연 행정관료와 시민단체의 이중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행정관청의 밑에 있을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시민단체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1년의 진행 과정을 본다면 주민자치가 어느 정치인의 사조직인가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은 왜일까요? 주민자치가 그동안 어렵지만 좀 느리지만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자치에 대해서 20년 동안 말없이 노력해 오신 분들의 노고는 어느 일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자치인가요? 서울형이 발전해서 행자부형이 될 것인지 서울형의 잘못된 부분 모두를 행자부가 행자부형으로 그대로 계승할 것인지는 의구심도 이 순간에 들지만은 우리는 지켜보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이것이 서울시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공감하시겠습니까? 결론으로 우리의 주민자치 20년 격동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주민자치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20년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행자부에 우리는 의존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변화되는 주민자치 실제라가 실현되는 2019년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진정한 주민자치가 사라진 20살 청년의 외침이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20살 청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나온 과거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상의하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20살 청년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노력이 함께하였고 주위에 조력자가 있어 성실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형태는 20살 청년의 꿈은 물론이요 이제껏 20년 동안 쌓아온 공적마저도 모두를 무력하게 하여 주민자치를 정치인의 소유물로 보는 것인지 개인의 업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선보이려 하는 것인지 진정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는 사라지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위의 20살 청년 바로 우리 주민자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의 20살 청년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성장했나요? 우리의 주민자치 무엇이 어긋났습니까?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적하는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훈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4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김용훈입니다. 4분 주어졌으니까요. 예, 저는 자치의식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예, 시간을 잘 엄수하는 편입니다. 예, 네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민자치제도 개선안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주민 참여시켰습니다만 과거에는 의견 수렴을 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일정 부분 의사결정에서 참여시키겠다는 정도인데, 이런 사고와 생각의 틀과 틀과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가 주가 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이 주가 되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자체가 참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단체자치를 통해서라도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마 주민자치라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주민이 주가 되되 지자체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도움에는 어떤 업무적인 측면,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인식 확산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민자치가 지금 오랫동안 다소 지지부진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지향하는 자치의 지향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점에 가까운 주민자치의 모습이 있을 테고 단체자치에 가까운 주민자치의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어떤 것이 적정 지점이냐는 걸 찾는 과정이 아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제도화의 어떤 필요성 중에 하나는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지향점을 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단 기초부터 닦자, 일단 시작부터 하자라는 아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지향점이 있다 하면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들을 일종의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들이 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좀 다소 현재 법 제도 형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법이 제도가 형성된 다음에 집행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제도 형성 과정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정 부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를 하시게 될 때 그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없어서 이게 집행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주민을 대표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디까지 주민자치회가 권한을 가지고 어디까지 주민자치회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어떤 개념 정의랄까, 아까 이기호 교수님도 약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소한 어떤 개념 정의랄까 범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과거의 정부 정책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해서 미래 정책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택의 수요 공급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짓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지어진 저가의 주택이 생기게 되면 기존에 집을 안 살려는 사람도 갑자기 사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단한 게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모습을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학회장님이셨죠. 정치인의 활용 수단화가 될 우려도 하고 계시고요. 재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자치의 수준에도 아마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좀 사전에 좀 집행 부분까지 고려해서 제도가 설계되면 더더욱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고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두 분 발제를 포함해서 오늘 이제 앞에 또 발언하신 여러분들, 또 오늘 모이신 분들
우선 이제 이런 전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지방 분권, 주민자치는 좋은 것이고, 그죠? 중앙집권, 그다음에 통제, 관리 이런 거는 이제 나쁜 것이다, 그죠? 이걸 이제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 지방 분권이나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따라서 이거를 제대로 이제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발표도 하셨는데 모두가 다 여기에 다 공감을 한다면 이게 안 됐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런 지방 분권이나 주민자치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이 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중앙이 또 좀 이렇게 분권도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이제 법제화, 이제 주민자치 관련 법들이 이제 법제화가 되고 그러려면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테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혹시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득하려면은 여론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 텐데, 따라서 주민자치나 지방분권이 이건 당연히 좋은 거다 해서 넘어가지고 이게 왜 좋은 것인지 그 논리를 정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테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뭔지 실제 예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실제 근거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할 때 그런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설득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저기 김찬동 교수님 발제문 중에서 오늘 아마 시간상 제약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렸을 텐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부분은 그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저기 이제 시군구 수준까지 이제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찬동 교수님은 읍면동 수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을 뽑도록 하자. 그게 이제 주민센터 같은 걸 이제 대체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그 주민자치의 여러 사무들 중에 어떤 거는 그냥 자발성에 기초해가지고 여기에 동의하는 주민들만 참여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무가 있을 테고 어떤 사무는 야 이거는 정해진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따르게 하면 좋겠다. 강제성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사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려면은 바로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사회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정부고 그게 없는 그러니까 자발성에 기초한 이런 게 이제 시민사회로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 주민자치 사무 중에 그런 강제성이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김찬동 교수님 그 주장대로 이런 지방 정보가 필요할 테고 그러려면은 좀 더 가까이 그죠? 읍면동 수준에서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전상직 회장님 발제문 중에서는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 기본법과 규약 뭐 이런 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아주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자, 이 주민자치 또 협의회가 있죠. 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그 각 이제 뭐 시군구 그다음에 시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다음에 이제 저 전국 규모에서는 저기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요 필요한 예산을 이제 지원하도록 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게 필요는 하겠지만 또 하나의 이제 우려스러운 부작용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과연 이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그 지방자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게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좀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조금 추상적으로 되는 것은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동자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1920년대 콜레라가 이게 유행을 했는데 이게 일본 경찰에서는 동네를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에서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라. 우리 동네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우물을 잘 정비하고 위생에 신경을 썼더니
그 일본 마을보다도 더 콜레라 피해가 적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시립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 4분입니다. 네, 오늘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선생님 모두 오랜 고민과 고뇌 끝에 이제 다듬어 오신 글이기 때문에 내용과 취지에는 전혀 이견이 없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찬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 근린지역 자치관리권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 주민자치 영역과 활동 자체가 혼재되어 온 역사가 짧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민자치가 처음부터 시민사회 공적 활동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지만 발제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반장 제도도 있었고 마을 공동체 사업도 있고 또 골목시장 상인회 같은 것도 있으면서 스스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란 말은 쓰지 않으셨지만 스스로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그런 것들의 의견을 정립해가고 개념을 정립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혼란들을 어떻게 갈등을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과정의 문제, 실질적인 과정의 문제에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행정학과 뭐 법학과 다른 분들이 이런 제도나 법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다면 앞으로 저희 사회학 부분에서는 이 실제적인 갈등의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전상지 한국자치학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가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역시 그 곳에 오래 살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확실히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시민들이 있을 때 그 주민자치회가 활동이 활발해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마을의 역량과 상당히 관련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사가 빈번한 지역이나 아니면 이웃과 소통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넘어서 정말 주민자치회 활동이 매력적인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방안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사실 그 제도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갈등을 상당한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행정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행정의 부분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주민자치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우리가 본래 해야 하는 문제로 돌아가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제도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케이스 스터디들이 많아질 때 이런 제도들이 살아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전원경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 4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주민자치를 전 전공이 교육학이고요. 이제 주민자치위원 교육들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고민도 많이 들은 입장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를 보면 조금 뭐 산학 용어이긴 하지만 링반델룽 현상이라는 그 현상하고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이 링반델룽은 이제 환상방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될 텐데요. 이게 숲속 같은 데서 길을 잃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길을 찾아서 아무리 헤매도 대부분은 실험을 해보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도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로 환상방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이제 뭐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된 걸 보면 마치 이런 길을 잃고 나침판 없이 헤매는 계속 같은 자리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들은 두 분의 발제는 굉장히 주민자치가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갈 지점과 나침판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뭐 6회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이 헤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발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교육학이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자치 발전 논의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접근이 바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 개혁하던 데서 뭐 자치권을 더 많이 주었을 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민자치 역량이 되느냐, 뭐 지방자치로 가면 지방자치할 역량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민자치가 정말 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절대로 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만드는 뭐 어떤 법조문이 되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게 되는 규약이 되든 이런데 반드시 주민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들도 좀 조문화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려고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4시간 교육에서 2시간은 비디오를 틀어주고 시정 선전하는 비디오를 틀어주고 2시간은 뭐 주민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뭐 주민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서 반드시 교육 부분이 좀 잘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부분에서도 주민자치와 교육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까지 매뉴얼 하나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뭐 심의 정도 기능만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교육 부분도 꼭 논의해서 빠지지 않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제가 또 스위스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487명 인구인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학교가 낡아가지고 이게 이제 정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총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정축을 하면 세금을 더 안 내도 되고 이걸 새로 지으려면 신축을 하려면 세금을 20% 더 내야 된다. 이랬더니 주민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근데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자치 주민에 대해서 뭔가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깨달은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사실 30년 이상을 정치부 기자로 생활했는데 주민, 자치 이런 얘기를 기사에 써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전상직 회장님의 발제를 보면서 많은 제가 성찰과 깨달음과 반성 혹은 그걸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주민 관치에서 주민 자치로는 상당한 문제 의식을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지방 관치에서 주민 자치로 가자 이거겠죠. 저는 뭔가 이게 허전했습니다. 이 정부가 맨날 입만 열면 지방인 입만 열면 분권인데 저게 뭐지 했었는데 이제 정체를 알았어요. 헛소리입니다. 겉만 근사해 보이는 거죠. 지방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하향 권력 나눠주기에 불과합니다. 계속 그것이 복제해가지고 더 야만스럽고 더 넓게 이 중앙 권력의 그 야만적 폭력이 지방화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걸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회장님. 주민자치는 뭐냐? 거의 혁명적으로 저 밑바닥에서 세포가 스스로 끌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관치에서 주민자치 그렇게 저는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오늘 이 책이요. 책자의 138페이지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저의 발제문인데, 토론문인데, 그 For the People에서 By the People 플러스 With the People로 정신운동을 벌여야라고 썼습니다. 이 For the People이 뭐냐?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인데 이게 다 사기 아닙니까? 예. 아까 저 첫 번째 그 성성식 그 은평구 주민자치회를 해서 그분께서 주민자치회가 정치인의 사조직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주민자치회가 시민단체의 하부조직이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조직과 하부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For the People이라는 정신의 그 사기성입니다. 예. 뭐가 For the People이에요? 누가 누구를 위한, 이 정부가 떠들고 있는 것들이 이 정부 포함해서 전 정부, 전 정부까지 모두 다 For the People을 말만 떠들어대고 착취 피플입니다. 착취하려는 자들의 권력 노름이다. 이런 규정을 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나? By the people, 그죠? 주민에 의한 거죠. 의한 거,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붙여봤습니다. With the people, 같이 주민과 함께.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모든 권력을 그 위로 그 상향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없죠. 파리꼬뮌 정도 말고는. 그러므로 이 현재 그 권력화된 그 지방과, 그죠? 지방 행정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서 스스로 그 탄생시켜야 될 그 주민 자치가 서로 같이 위드하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거죠. 한자로 얘기하면 그죠? 같이 여자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For the People에서 By the People 플러스 With the People로 그렇게 하자는 그 컨셉을 제가 제시를 한 건데, 제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상직 그 회장님께서, 그리고 그 교수님, 그 김찬동 교수님, 그 두 분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많은 이런 그 느낌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많은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느낌을 가지고 계속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그저 그 행정 권력의 그 확산이다. 그죠? 여기서 보면 분권 역량의 과대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분권 역량 과대화. 전상직 회장께서. 맞습니다. 분권 역량을 과대화하고 폼만 나지 사실은 자치 역량을 과소화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분권 역량 겉만 번들어한 이거 그 과대화시킨 거를 포기시키고 자치 역량을 과소화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그런 컨셉과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이 사례가 이 정말 한심한 사례가, 예? 중앙 권력을 지방 권력화시키고 뭐 무슨 번들어하게 무슨 뭐 시군군이 무슨 뭐 시도인지 해갖고 어마어마한 끊임없이 단체를 만들고 의회를 만들었고 지금 벌어지는 작태가 이겁니다. 예천군 의회 부의장이라는 인간 누굽니까 이름이? 박종철? 이따위 인간들이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이 인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희 중앙일보 엊그저께 뉴스에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 6월달 지방선거 때 이렇게 후라이를 쳤대요. 낮은 자세로 머슴처럼 일하고 국민 의견을 경청해서 살림자를 사는 의원, 국민의 신분꾼이 되겠다던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사기꾼이 지금 군의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뺨따기를 치고 말이죠. 생사람 잡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주민 자치가 자치의 힘으로 뽑지 않았던 인간들이 의원이 됐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맞지만 줄이겠습니다. 이게 지방 주민 자치라는 의미의 자치성,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 정신운동이 되어야만 이 기가 막힌 그 지방 분권이라는 허울뿐인 그 위선을 까부수는 그런 대규모 정신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서 중앙일보 보면서 우리 전영기 위원님의 그 직필, 역시 소금이 되는 직필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오늘 직설을 펴주셨는데 사실 지금 주민자치라는 건 사이비 자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체를 파헤치고 정말 진정한 자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직필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를 좀 하고 5시까지 끝내려면 두 분께서는 불가피하게 3분 이내에 토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황정규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피를 토하듯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천 옆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3분을 위해서 3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3분을 어떻게 쓸까를 아까부터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늦어서 촌사람이다 보니까 급행하고 일반 그 9호선을 잘못 타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대규모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입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내하는 분이 그 행사 마치고 다 나가는데 왜 들어가시죠? 그래요? 제가 안내받기로는 3시 반부터 토론회가 시작된다 했는데요. 하여튼 들어가 보시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분 중에 1분을 제가 방금 쓰게 됐는데요. 우선은 저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컨설턴트로 전국의 여러 주민자치회 모델들을 찾아다녔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가셨겠지만 아까 나가는 인원과 밖에 있는 버스로 봤을 때는 이 자리가 꽉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의 우리 그 자치를 원하는 주민들께서 현장에 와 주셨고 또 아까 발표자와 토론자들 말씀 속에 있었던 20년 동안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 역시 지난 한 10수년 동안 지방분권운동에 학자로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저의 토론은 자료집에 제가 자료를 담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의 토론과 발제와 다소 조금 무관하다라는 느낌을 현장에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 자료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우리 사회가 이 중앙집권적이고 관치적인 그래서 동원체제의 사회에서 즉 관리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자율과 자치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지난한 과정이 1987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 작은 성과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일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와 그것이 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풀뿌리 자치를 우리가 전면화하고 풀뿌리 자치를 우리의 이 정상사회의 가장 뿌리로 만드는 그러한 사회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두 분께 하나의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리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만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토론문 마지막에 3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근데 지금 발제자가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걸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자꾸 독촉해서 죄송하고요. 최철호 교수님 역시 3분에 맞춰주시기 예, 안녕하세요. 청주대학에 근무하는 최철호입니다. 먼저 훌륭한 이 토론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전상재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세미나든 간에 마지막에 토론하는 사람은 토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을 잘 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토론문은 자료집에 14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자료집 180페이지에 보면 제가 과거에 이 주민자치에 관한 이 글을 조금 졸고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 중에 김찬동 교수님 우리 개정지방정치법에 주민주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개헌이 곧 현실화될지도 모르는데 이 헌법에 이 주민주권, 국민주권과 함께 병행해서 이 주민주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와 함께 또 지역주권이라고 하는 지역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울러 좀 규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민자치회가 조직되는 이유는 지금 간접민주제, 대의제 민주주의의 어떤 보완, 이 잘못 폐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논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어떤 뭐 장이랄까 의회 의원들이 좀 일탈 행위를 하니까 우리가 좀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주 걸린 차원에서 직접 민주제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주민자치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는 아주 뭐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주민자치가 입법화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도 와 있고 또 주민소환법도 뭐 제정돼 있고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에 관한 법, 뭐 그게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어떠한 명칭으로든 간에 입법화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고 또 반드시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자치의 법적 성격인데요.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하니까 법적 성격인데 아까 우리 김창동 교수님 발제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이 주민자치회를 행정기구화할 것인가? 그래 되면 읍면동을 폐지해야 되겠죠. 읍면동을 대체하는 기구로서 이제 주민자치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 되면 이제 기관 통합형이 되는 겁니다. 대립형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의회형,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나놓고 그대로 두고 그 읍면동을 견제하는 주민자치회. 예를 들면 뭐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시군구 의회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상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주민자치의 이 회원들을 또 임원들 이 선출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뭐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선하는 그런 방법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상직 회장님의 발표문에 보시면 이제 법인격을 좀 부여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일본의 정례회, 우리 주민자치회를 지금 벤치마킹하는 일본의 정례회가 지금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인격을 부여하는데도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같은 권리에 있는 읍면동은 법인이 아닌데 주민자치회는 법인이 되니까 이게 법적으로 언밸런스하다가 한 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이런 걸 좀 법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른 말은 저 발표적 참석에 참조해 예, 주십시오. 제가 5시까지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상 발제자에게 또 이게 보충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느닷없이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 좋은 단어의 뜻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과연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결하는,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20년 동안 겪어본 적이 있는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진로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패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고소한다면 그 정책 위반자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풀뿌리 자치, 이거는 모태 자치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래서 그 스위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돌프 가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대전 때 1920년이 되면 모든 서방 국가들이 민주화되는데 어떤 국가들이 독재화되고 또 민주국가가 되더라도 지켜내지 못하는가, 이걸 봤더니 바로 이 풀뿌리 자치, 모태 자치가 안 된 데는 기초가 허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민주주의도 무너지더라. 그런데 그 풀뿌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나라는 그 여건이 어려운, 뭐 독일보다 무력이 훨씬 약한 그런 나라들도 그것을 지켜내더라. 이런 것을 설파하면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풀뿌리 자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바로 중앙정부의 정치가 이렇게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가 문제를 덮고 있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덮고 있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그 우리가 결함을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풀뿌리에서 생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웃과 토론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이런 문화가 바로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은 이 모태자치,
모든 자치의 기본이 되는 모태자치를 어떻게 제대로 뿌리내릴 것인가,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118조 2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우리가 읍면, 동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읍 주민자치, 동 주민자치, 면 주민자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